한국의 공무원 열풍은 대단히 충격적인 일이다. 활력을 잃고 몰락하는 사회의 전형이다. 글로벌 투자자 짐 로저스의 경고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에서 무려 4,200%의 경이로운 수익률을 올린 투자의 귀재라 불립니다. 무엇보다 통일 한국에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선언했을 만큼 우리나라의 애정과 관심이 높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공무원 시험에 올인하는 한국의 청년들을 향해 큰 우려를 표한 겁니다. 대체 우리 청년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최근 2년 새 청년과 연관된 단어를 보면 두 가지 큰 특징이 나타나는데요. 언급량이 계속 늘어나는 단어는 대기업과 공무원입니다. 반면 계속 줄어드는 단어도 있는데요. 바로 꿈과 인생입니다. 지금 청년들은 공무원과 대기업이라는 두 가지 답만 쫓으면서 꿈도 인생도 포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취준생 10명 중 4명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한다는 공시족의 나라. 이 공무원 시험 열풍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청년들의 꿈과 도전 정신이 부족해서 생겨난 문제일까요? 저는 지금부터 공시 열풍에 가려진 청년들의 진짜 현실에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나는 프로젝트에 가는 거죠. 경험을 또 같이 협업도 하고 그렇게 지금 되게 잘 꾸며주고 얼마 전에 제가 신문 기사를 보다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올해 일반직 공무원 시험에 17살 고등학생이 최연소로 합격했다는 겁니다. 요즘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 준비를 한다는 건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학생이 아니라 고등학생들도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학교도 안 가고 오로지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일컬어서 공딩족이라는 새로운 말까지 생겨났는데요. 최근 그 공딩을 택한 아이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올 4월 실시된 구급공무원 공채시험에는 18살, 19살 응시자가 3,000명이 넘었습니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무려 50%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왜 대학 생활도 안 해보고 공무원 시험을 보느냐라는 기자의 질문에 취업을 못해 1년간 대학 졸업을 미루고 반백수로 지내고 있는 오빠를 보면서 공무원 시험 밖에는 답이 없다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참 웃기고도 슬픈 그야말로 우픈 현실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에서 공무원 준비생은 40만 명에 달합니다. 대학생, 취준생, 심지어 직장인들까지도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하는데요. 특히 청년 공시생 수는 올해 대학 졸업자 수와 맞먹을 정도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청년들은 공무원 시험에 매달리는 걸까요? 서울 노량진 공무원 시험 학원이 밀집된 지역이다. 새벽 5시 노량진 학원가 앞에 이색 풍경이 펼쳐진다. 추위에도 불구하고 길바닥에 앉아 책을 보는 청년들. 공무원 학원에 다니는 일명 공시생들이다. 100여 명의 공시생들이 학원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 이 줄이 지금 무슨 줄이에요? 수업에 앞에 이제 노트줄이라고 앞부분에 앉아서 수업 들으려는 애들이 쓰는 줄. 그렇군요. 그럼 몇 시에 나오셨어요? 4시 반. 4시 반에. 저 뭐 좀 여쭤봐도 될까요? 몇 시에 나오셨어요?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으려면? 1시
새벽 1시요. 새벽 6시 학원 문이 열렸다. 전날 밤부터 줄을 선 학생들이 가장 먼저 들어간다. 노량진 생활이 8개월째인 이선미 씨. 그녀 역시 강의실 앞자리에 앉기 위해 새벽 3시부터 줄을 섰다. 선미 씨는 교탁 바로 옆자리를 선택했다. 아침에 자리를 선점하면 같은 자리에서 하루 종일 수업을 들을 수 있다. 미음번은 공소장 변경을 요구하는데 뭐는 요구할 수 없다? 인기 강의의 경우 수강생이 1,000명이 넘기 때문에 교탁 근처에 앉지 못하면 강사 얼굴은커녕 칠판도 보기 힘들다. 공소, 취소, 좋은 자리는 100여 개뿐. 공소, 사실의 철에는 선미 씨는 새벽부터 고생한 덕분에 좋은 자리에서 수업을 받고 있다. 고위법을 과실범으로 받거나 둘 다 못해요. 강의실 자리를 맡지 못한 학생들은 바로 옆 교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동영상으로 강의를 듣는다. 과거에 있으면 학생 수가 뭐 보통 많이 들으면 뭐 1,000명 뭐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뭐 들으면 2,500명, 3,000명 이렇게 오니까요, 보통. 그래서 저희 인원이 과거에 비해서 뭐 수강생 수가 뭐 2배, 3배 이렇게 좀 늘은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오전 강의가 끝나면 선미 씨는 학원 근처 고시 식당에서 점심을 해결한다. 저렴한 가격에 식사를 할 수 있어 공시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선미 씨는 오늘도 혼자 밥을 먹는다. 친구를 안 사귀었어요, 일부러. 이제 같이 하다 보면은 시간도 많이 이제 뺏기고 먹다 보면 아무래도 한두 마디 같이 하다 보면은 시간이 좀 늦어져요, 지연돼서. 그래서 점심시간이 좀 짧아서 얼른 먹고 들어가야 되니까 같이 올 여유가 없어요. 선미 씨가 준비하고 있는 9급 경찰 공무원 시험은 여자의 경우 올해 9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경쟁이 치열한 만큼 쉴 틈 없이 공부만 해야 한다. 처음엔 자신감 있었거든요. 자신 있고 했는데 하면 할수록 좀 막막하고 정말 이게 나중에 합격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좀 약간 불안하기도 해요. 경쟁자가 늘면서 공무원 시험 합격은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청년들은 왜 청춘을 걸고 노량진을 찾는 것일까? 일단 시험만 합격하면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일단 어떻게 보면은 다 공평하게 열려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 정년 보장, 뭐 복지 그런 점이죠. 연금. 이제 솔직히 공무원은 미래를 보고 생각하고 원하는 직업이 지금 당장 좋은 직업은 아니잖아요. 밤 10시 40분. 꼬박 12시간 강의를 들은 선미 씨가 학원을 나선다. 한 사람이 몸 하나 겨우 누일 수 있는 한 평짜리 작은 방. 선미 씨가 8개월째 머물고 있는 고시원이다. 언제 이 작은 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 수 없지만 선미 씨는 합격의 꿈을 안고 하루하루 버텨나가고 있다. 지금 이제 노트줄 할 때마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 이제 힘들 때도 있어요. 내일은 또 몇 시에 나가요? 또 이제 똑같은 생활이죠. 3시. 현재 노량진 고시촌에는 선미 씨 같은 공시생이 5만 명에 달합니다. 이 많은 청춘들이 단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거죠. 올해 4월에도 공무원 시험이 있었습니다. 4,000명을 뽑는데 무려 22만 명이 넘게 지원했습니다. 나머지 시험에 떨어진 21만 6천 명은 또다시 고시생의 쳇바퀴 같은 생활로 돌아가겠죠. 언제 합격할 수 있을 거란 보장도 없이 인생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청춘을 한 평짜리 고시원에서 보내고 있는 겁니다. 사회 곳곳에서 한창 활약해야 할 젊은이들이 오직 공무원 시험에만 갇혀 살아간다는 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청년들이라고 이 기약 없는 레이스를 계속 하고 싶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시험을 포기하지 못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의 청년 고용률입니다. 2015년 불과 42%, OECD 평균과 비교하면 무려 9%포인트 낮습니다. 게다가 취업에 성공한 이들 중 약 3분의 2가 비정규직입니다. 다시 말해 양질의 일자리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다 보니 전에 없던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림을 한번 볼까요? 과거 취업 호황기의 시대에는 학벌과 학점, 토익 이 세종 스펙만 있어도 취업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요즘 친구들은 이런 과거의 이들을 오스트랄로스페쿠스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5종, 7종, 심지어 9종 스펙까지 준비해야 역시 무엇인가를 이뤘다고 할 수 있겠죠. 어학연수와 자격증 기본에 사회봉사 활동하고 심지어 성형수술까지 해야 하지만 취업이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스펙을 쌓고도 정규직 채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공무원 시험에는 이런 스펙이 필요 없습니다. 정해진 과목만 열심히 공부해서 합격 등수 안에만 들면 됩니다. 내가 지방대를 다녔건 학점이 나쁘건 시험에만 붙으면 공무원이 될 수 있고 정년까지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퇴직 후에는 연금을 받으니까 노후까지 역시 보장이 됩니다. 그러니 공무원은 우리나라 청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답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공무원이 된 청년들은 과연 행복할까요? 9종 스펙을 쌓아서 이름만 되면 다 아는 회사에 들어간 친구들은 현재 상황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제가 충격적인 데이터를 하나 말씀드리죠. 신입사원의 27%가 입사한 지 1년도 못 채우고 퇴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두가 부러워하는 대기업 사원, 공무원이 됐는데 왜 그들은 퇴사를 말하는 걸까요? 그들의 속사정을 들어봤습니다. 그 어렵다는 대기업 입사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5명의 청년을 만났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들은 왜 보장된 미래를 포기하려고 하는 걸까요? 취업에 됐을 때 그때 느낌 기억나세요? 합격 소식 받았을 때는 뭐 동네를 뛰어다녔다고 봐야죠. 소위 말하는 뼈라도 묻겠습니다. 약간 이런 각오. 100대 1이 제일 적었던 것 같아요. 제가 100대 1을 뚫었던 것 같은데 저는 기뻤죠. 이제 내 세상이다. 다 됐다. 끝났다.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퇴사를 생각했던 때는 언제였고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올해 한 6월쯤에 생각이 든 것 같아요. 입사 얼마 됐을 때죠? 한 작년 8월에 입사했으니까 한 10개월 정도 됐을 때 회사에서 이건 아닌데 하는 생각이 하루하루 쌓이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2년 지나고 생각한 것 같아요. 입사하고 나서 2년 정도 지나고 그러면 뭐 이거는 문화로 가는 게 좋을지 모르겠는데요. 악습일 수도 있고 한국 기업한테 있는 안 좋은 그런 회사의 문화는 어떤 게 도대체 있을까요? 내가 아무리 이 맡은 일을 열심히 해도 저 위에서 이제 한마디면 다 엎어지고 날아가고 사라지는 것이 되게 허무했어요. 예를 들어 뭐 3개월 동안 어떤 프로젝트를 밤낮으로 열심히 했는데 그게 갑자기 부서장이 바뀌면서 타의에 의해서 허무하게 사라졌을 때나 좀 더 자유로운 술 문화가 되어 좋겠는데 일단은 모든 사람들한테 잔을 돌려야 돼요. 최소 10번 정도? 다 돌아가면 또 돌려야 돼요, 그거를. 그럼 도대체 내 이 잔에 몇 사람을 입을 맞추는 건가? 뭐 그런 생각하면 너무 불결하고. 정도의 차이일 뿐이지 다들 그 군대 문화라는 게 딱 어느 회사나 가나 뭐 욕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되게 심한 말이 나간다든가 막 되게 그러니까 뭐 나이, 직급 이걸로 일단 가불관계가 상하관계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계속 진정한 소통을 해야 한다라고 뭐 캠페인 같이 해요. 근데
사실 이게 그렇게 안 되거든요. 한 설문조사에서 직장인들은 퇴사 충동의 이유로 잦은 회식과 억압적인 군대 문화, 상사의 폭력적인 언행을 꼽았다. 근데 저는 제일 큰 거는 시간에 대한 폭력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야근하는 건데 아웃풋이 아니라 얼마나 오래 앉아 있는가라는 인풋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그렇게 안 하는 게 더 무능력한 것 같고 오히려 빨리 일하고 칼퇴근한 사람은 쟤는 조직에 관심이 없어. 뭐 그렇게 평가를 받는 거죠.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43%가 일주일에 3일 이상 야근하고 있다. 그렇군요. 결행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때 어떤 모티브가 처음에 있었고 그다음에 그때 느낌은 어땠었는지가 좀 궁금해요. 그동안 내가 초중고 그 대학교까지 20년 동안 쌓아온 스펙들은 회사에 고용될 때는 되게 좋은데 그게 아니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그거를 깨닫는 순간 하루라도 빨리 나가서 자생력을 길러야겠다라는 약간 위기감이 좀 오더라고요. 이 회사에 오래 다닌다고 해도 내가 과연 어디까지 성장할 수 있고 그냥 앉아있는 시간만으로 내가 더 성장할 수 있을까? 이제 아무리 남들이 말하는 신의 직장 뭐 그런 고연봉 이걸 떠나서 나는 행복해지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그래. 돈 버는 기계처럼 대우하고 오피스 우울증까지 앓게 하는 기업의 청년들은 더 이상 미래를 바치지 않겠다고 한다. 이제 선배들이 나의 10년 후 모습, 20년 후 모습인데 이제 얘기를 해보거나 보면은 저렇게 되고 싶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 회사에 뼈라도 묻겠다는 각오를 밝혔던 이들이 평균 3개월만 지나고 나면 퇴사를 고민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들어갔는데 막상 입사해 보니까 자신의 기대와 너무 다르다는 것입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화제가 된 그림들입니다. 상사 때문에 상사병에 걸리고요. 퇴근하지 않는 부장님 눈치 보느라 야근해야 되고요. 그런데 심지어 야근 수당 대신 보람만 챙겨가랍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도 열심히 버티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죠. 안 웃으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부장님들이신가 봐요. 이 그림이 과장됐다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와 기업 컨설팅 회사 맥킨지가 한국의 1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직의 건강도를 측정해 발표했습니다. 리더십, 업무 시스템, 혁신 분위기 등을 조사해서 글로벌 기업 1,800곳과 비교했는데요. 조사 결과 우리나라 기업이 52개가 최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5개 기업은 중하 판정을 받았습니다. 선진적 기업 문화를 가진 회사는 단 10곳뿐이었습니다. 비효율적이고 반복적인 회의, 그리고 상명 하복식의 상하관계, 마지막으로 습관화된 야근 등이 기업의 성장을 막는 원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박사님의 강연을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요새 취업하는데 정말 고생이 많구나라는 점 실감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게 노력해서 들어간 직장을 또 1년 안에 퇴사한다는 점은 참 안타깝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춘 여러분의 고민을 들어보는 시간을 잠시 가져볼 텐데요.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을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저희 좀 놀아본 언니들은 지금 3년 차 된 비영리 단체예요. 30대를 위주로 구성된 9명의 청년들이 20대, 30대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이야기 나누는 공간이고요. 저희는 뭐 해결사나 상담사라기보다는 이 고민을 가지고 오면 이 청춘들이 상담가 겸 내담자가 서로 되어보는 집단 상담과 상호 상담을 좀 지향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시죠. 네.
아니 근데 좀 놀아본 오빠가 아니고 언니예요. 네, 대기업을 퇴사하고 우울증 환자로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이 퇴사 이후에 우울증들이 스스로가 감당이 되지 않아서 이것들을 일기처럼 블로그에 쓰기 시작했던 게 시작이었고요. 근데 제가 미술을 전공하고 패션 회사의 인사 담당자로 일하다 퇴사를 했다라는 그 정보들을 보고 아, 좀 놀아본 언니가 하는 블로그구나라고 많이들 생각하시고 언니 하면서 공감해 주셨던 게 시작이었죠. 네. 지금까지 상담을 한 것이 27,000건이 넘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정말 놀라운데요. 네, 저도 많이 놀라게 되고요. 해를 갈수록 어쩌면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 상담소를 찾아온다는 건 그만큼 멘토나 안정적인 시대 그리고 길이 사라진 시대에 결국은 청년들이 자기 스스로 또는 또래들끼리 답을 찾기 위해서 멘토가 아니라 쉘터를 찾아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또 짠한 마음도 있습니다. 제가 미래에 참여한 청년들에게서 미리 고민을 좀 받았는데요. 네. 이 중에서 몇 가지 선택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어려운 문제가 하나 있어요. 하고 싶은 것과 잘하는 것 중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요? 정말 많이 드는 질문이거든요. 하고 싶은 일과 잘하는 일, 양자택일의 이 선택지 자체에 대해 저는 의문을 좀 던지고 싶어요. 어쩌면 우리 삶의 선택지는 양자택일도 오지선다도 아니고 주관식이나 서술형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머릿속에 떠오른 두 개 중에 뭘 선택할지는 치열하게 생각하면서 이것 떠오른 자체에 대한 의구심은 가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 두 가지가 아닌 삶은 없을까에 대한 이 선택지를 상정하는 고민이 먼저 전제되어야 사실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밑거름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또 뭐죠? 여기는 여러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데 회사원인데 출근과 동시에 퇴사를 생각합니다. 회사만 가면 답답하고 괴로워요. 퇴사 해야 할까요? 해라 말하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건 상담이 아니라 결정 대행이거든요. 내가 사표를 쓰기에 앞서서 이 사표가 부장님을 향한 사표인지 세상에 나갈 준비가 됐다는 출사표인지 생각해 보라고 말을 합니다. 회사라는 바운더리 바깥에 나갔을 때의 삶이 충분히 위험하고 내가 내 스스로를 지켜야 함을 인지하고 또한 그러한 역량이 있을 것이다라는 자기 확신까지 가진 채로 던지는 사표는 출사표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결국 A를 하는 이유가 B가 싫어서라면 회피동기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여기 계신 미래참여단 중에서 고민을 받아보겠습니다. 제가 그 중소기업에서 7개월 동안 근무를 하다가 지금 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생각해서 창업을 결심하고 이제 회사를 나오게 되었는데 경험 없이 계속 부딪히다가 보니까 하고 싶은 일은 있지만 할 수가 없게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때마다 마음가짐을 어떤 식으로 먹어야 되는지. 사실 마음가짐보다 중요한 건 특히 나를 보호하는 장벽 밖으로 나왔을 때 많은 분들이 겪게 돼요. 세상이 이렇게 차가웠어? 장난 아닌데? 이렇게 4대 보험이 없는 삶이 무서운 거였나? 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음가짐을 다잡는 것 또한 스스로에게 근거가 필요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한 가지는 내가 창업을 하기 위해서 창업가들의 경험과 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근처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작은 조직, 스타트업 같은 작은 조직에서 측면적으로 관찰을 하는 겁니다. 창업이라는 것이 이렇게까지 힘들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가능하구나라는 가장 단순하고 내가 접근 가능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부터 밟아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청춘들의 고민을 듣다 보니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우리나라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걸 해보지도 못하고 심지어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할까요? 제가 문제를 드리죠. 한번 풀어보세요. 실제 초등학교 수학시험에 나온 문제인데요. 정답이 뭘까요? 맞추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췄습니다. 답은 변이 3개다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틀린 초등학생은 뭐라고 답을 적었을까요? 잘 굴러가지 않는다. 그런데 이것도 정답 아닌가요?
다른 것은 결코 틀린 게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정해진 답 외에는 모두 틀렸다고 배웁니다. 지금 우리는 정답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학창 시절엔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졸업 후엔 스펙을 쌓아 대기업에 취직해야 하고 취직하면 남들 다 아는 결혼해야 합니다. 결혼하면 아이 낳아야죠. 아이 낳으면 또 공부시켜서 좋은 대학 보내야 하고 또 대기업 보내고 이렇게 아이 역시 똑같은 정답대로 인생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러니 다른 꿈을 생각할 기회가 있을 리 없죠. 대신 우리는 부모님의 욕망, 사회의 정답과 기준에 맞춰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곤 합니다. 그러니 대기업 직원이 돼도 공무원이 되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렇다면 사회의 정답이라고 말한 그 길을 계속 가야 하는 걸까? 이런 의문을 품은 청년들이 이제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0월 서울에서 해외 취업 박람회가 열렸다. 해외 취업의 다양한 정보를 얻고 직접 상담도 받을 수 있는 행사. 이른 아침부터 취업 준비생들로 북적인다. 사실 국내 취업도 준비 중이긴 한데 워낙에 또 취업이 워낙 어렵잖아요, 요즘에. 그리고 밖으로 나가면 더 기회가 많다는 얘기를 들어서 좀 기회적인 측면에서 좀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들은 국내 좁고 열악한 취업 시장을 반영한 듯 절박하다. 이곳저곳 상담 창구를 분주히 오가며 해외 취업 시장에서 자신의 적성과 취향에 맞는 분야를 고르기 위해 진지하다. 한국 내에서 기업을 다니다가 용접을 배워서 캐나다로 간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급여는 조금 더 작고 해외에 나가서 사는 게 힘들지라도 자기만의 시간을 갖고 그 나머지 시간을 자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활용한다는 게 굉장히 큰 이점으로 보였어요. 올해로 3년째 열리는 이 행사는 매년 참가자 수가 50%씩 급증하는 추세. 오늘 행사에만 2,000명이 다녀갔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어학연수가 트렌드였다라고 하면 이제는 워킹홀리데이를 거쳐서 5년 전에 워킹홀리데이를 거쳐서 이제는 해외 취업으로 좀 정조준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해외 취업에 대한 열기가 뜨거워지면서 부산에서도 글로벌 취업 박람회가 열렸다. 지방에서는 처음 있는 행사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해외 취업의 인사 담당자들과 직접 면접을 볼 수 있다. 사전 서류 심사에 통과한 2,000여 명의 청년들이 아침부터 행사장을 찾았다. 안녕하세요. 오늘 일찍 나오셨어요? 굉장히. 네, 뭐 대구에서 올라온다고요. 아, 대구에서 오셨어요? 예. 한국 기업에 대한 생각이 좀 줄어든 이유는 어떤 것이었어요? 아, 대기업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1차인데 서류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남은 게 일본 쪽밖에 없기도 하고 또 애초에 일본 취업도 하고 싶었고 그래가지고요. 이번 해외 취업 박람회는 14개 나라에서 152개 기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올해 가장 많은 회사가 참여한 곳은 일본으로 닛산, 소프트뱅크 등 대기업을 포함해 많은 IT 기업이 함께했다. 日本は若者が減っています。それからゆとり世代と言われていてまだまだ一歩出れない。なので韓国の学生の強いマインドを持った学生を日本に連れてきたい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대학에서 일본어를 전공한 규리 씨는 일본의 한 호텔 업체와 면접을 봤다. 규리 씨는 국내에서의 스펙 경쟁이 너무 힘들어 해외 취업을 준비하게 됐다. 일단 서류에서도 크게 뭐 그런 스펙으로 뭐 가른다고 점수가 여기까지 안 되니까 탈락 이런 거는 없는 것 같고 일단 지금까지 뭘 중점적으로 네가 열심히 해왔는지에 대해서 먼저 물어봐 주시고 또 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 청년들은 끝도 없는 경쟁을 펼쳐야 하는 한국을 떠나 새로운 길을 찾고 있습니다. 여행이나 워킹 홀리데이, 어학연수 등 해외에 대한 경험이 많은 세대인 만큼 해외 취업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외 취업이라고 해서 좋은 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도 친구도 없는 낯선 환경에서 혼자 생활해야 하고 익숙치 않은 언어와 문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없다면 국경을 넘어서라도 취업을 하겠다는 청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독일의 미래학자 군들라 잉리슈는 일찍이 직업을 따라 유랑하는 잡 노마드, 즉 일자리 유목민 시대를 예견한 바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잡 노마드는 세계 무대에 도전해 자신의 실력을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자, 그럼 실제로 직업을 찾아 한국을 떠난 청년들은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도쿄를 찾았습니다. 출근 시간, 시부야역에서 신입사원 혁재 씨를 만났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양복을 멋지게 입었네요. 한국에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고민하던 권혁재 씨. 그는 지난 9월 일본의 한 IT 기업에 취업했다. 자주 일찍 가요. 신입사원은 일찍 와야죠. 예. 혁재 씨가 취업한 이 회사는 IT 대기업의 자회사로 올해 2월에 설립됐다. 밖에 다 보이는 사무실인데요? 예, 되게 아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해외 비즈니스에 주력하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저기서 일을 하자. 대학에서 인문계 학과를 전공했던 그는 졸업 후 8개월간 IT 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이곳에 취업했다. 우리나라 취업의 경우에는 취업한 것도 힘들지만은 취업하고 나서 바로 현장을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인원을 이제를 원하는 것 같고요. 일본에 같은 경우에는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에 생활하면서 계속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입사한 지 한 달밖에 되지 않았지만 혁재 씨는 회사 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회사 분위기와 세심한 복지 제도 덕분이다. 초기 정착 비용을 되게 잘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제일 부담이 되는 부동산 문제, 그래서 무슨 사례금이나 아니면 선입금, 뭐 월세 해가지고 그런 초기 비용을 다 대주시면서 이제 월세 2달치도 대주시는. 해외 인재 채용에 적극적인 타카시 대표는 최근 우리나라 취업 박람회와 대학을 찾아 3명의 한국 청년을 직접 채용했다. 日本語も堪能ですし、それから何よりその仕事に対する姿勢というのが幅が広い、これはとても魅力的ですね。だから技術者としてものを作るだけじゃなくて、営業的なところも含めて彼には活躍をしてもらいたいというふうに思っています。 최근 일본 대학생의 취업률은 97%, 취업난이 거의 없는 셈이다. 청년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데다 기업들이 해외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외국의 인재를 적극 유입하고 있다. 도쿄의 한 공원에서 한국 유학생들의 체육대회가 열렸다. 이들 대부분은 졸업 후 일본에서 취업할 예정이라고 한다. 스펙 경쟁 없이 취업이 가능할 뿐 아니라 기업의 복지 제도도 좋기 때문이다. 최소한 2인분씩 그런 거 2인분씩.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이라고 해도 사실 그런 뭐 주택 보조라든가 그런 수당 같은 것도 잘 복지제도가 잘 이게 정돈이 돼 있고요. 취업 활동에 있어서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대학 생활에서 가장 힘썼던 일이나 다른 사람들과 달리 저를 나타낼 수 있는 단어 같은 걸 많이 물어보는데요. 그럴 때마다 이런 장애인 간호나 또 제가 이제 일본에서 신문 배달을 약 1년간 했었는데요. 그런 좀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가진 게 오히려 어필 포인트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타국에서 직장 생활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청년들은 모두 일본에서의 취업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에 비해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복지 수준입니다. 최소한 해병대 캠프나 주말 단체 등산은 없을 테니까요. 둘째, 적어도 스펙만 가지고 서류 전형에서 탈락하진 않을 것이란 사실입니다. 스펙을 떠나 자신의 순수한 실력으로 승부할 수 있다는 점에 청년들은 매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제 청년들은 무의미한 스펙 경쟁 대신 노력한 만큼 보상받고 성장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더 공정한 기회를 찾아 떠나고 기존의 답이 아닌 나만의 답을 찾기 위해 과감히 도전합니다. 이런 움직임은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도 공무원도 아닌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한 청년들인데요. 그들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에서 청년들을 대상으로 협동조합 설명회가 열렸다. 공무원 시험이나 대기업 취업이 아닌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대안에 관심이 있는 수백 명의 청년들이 강당을 메웠다. 청년 주택,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제 협동조합을 창업한 청년들이 직접 나와 자신의 경험을 발표했다. 협동조합을 통해 가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청년들의 관심은 뜨거웠다. 과연 가치와 수익 모두를 올릴 수 있는 협동조합이 가능한지에 대한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질문 중에 하나가 그래서 비즈니스 모델이나 수익 구조는 어떤지 니네 밥 먹고 갔냐 이런 질문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존에 우리가 그 정해진 틀 졸업하고 대기업을 가고 결혼을 하고 이런 정해진 틀로 보면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활동들이 단순히 물질적으로나 여러 면에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넓은 방향으로 좀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된 것 같고 제가 평소에 많이 고민하고 있던 그런 문제들도 이렇게 새로운 방안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협동조합이라는 건 들어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통해서 좀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한 사회적 기업을 찾았다. 대형 컨설팅 회사에 다녔던 한동원 씨는 2010년 회사를 그만두고 작은 회사를 설립했다. 재미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일을 직접 해보고 싶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처음 3명이 시작한 회사는 5년 만에 직원이 90명으로 늘고 지난해 매출 80억 원을 기록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기업 지정서는 이 회사가 어떤 기업인가를 보여준다. 수익 못지않게 사회적 가치 창출에 힘쓰는 기업이라는 것이다. 마이크 임팩트의 비전은 강연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세상을 바꾸는 사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고 세상을 바꾸는 사람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지만 저를 바꾼 사람을 보면은 오히려 막 그 선배의 약간 조언이나 할아버지의 너 자존감을 높여주는 뭐 이런 말들이 저를 바꿨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한 사람의 이야기가 정말 애정어린 이야기가 하나를 바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동안 강연 횟수는 2,000여 회, 무대에 오른 강연자만 5,000여 명에 달한다. 처음 한두 사람의 재능 기부로 시작됐던 작은 무대에 이제 각계각층의 유명 인사들이 함께하고 있다. 이 회사는 강연 외에도 다양한 콘텐츠를 기획하고 있다. 취업준비생, 워킹맘, 미혼모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고 수익의 일부를 소외계층에 기부한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컨텐츠를 만들 때 이 컨텐츠를 만들면 수익이 될 거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입시 설명회를 해라. 또는 뭐 돈에 관련된 홍보를 해라. 이런 거를 했었는데 그런 건 저희는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런 컨텐츠가 이런 이야기들이 필요한 대상들을 찾아서 이 대상들을 향한 이야기들을 만들기 시작했었거든요. 이거를 하게 되니까 다른 비즈니스 기회들이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독특한 기업 비전과 함께 수평적이고 자유로운 사내 분위기도 눈에 띈다. 돈에 앞서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어하는 직원들은 일에서 보람을 찾으며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고 말한다. 회사 다니면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개인의 성장을 좀 눈치 안 보고 할 수 있다는 거. 근데 그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회사를 처음 선택할 때도
내 인생의 비전이 함께 할 수 있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가를 되게 많이 생각했던 것 같고 사실 막 몇 개월 동안 준비를 하면서 진짜 힘든 순간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그 순간들을 막 꾹 참고 나중에 이제 행사날 그런 프로젝트들이 이제 진행되는 걸 봤을 때 반응이 너무 좋으면 아, 이 즐거움으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구나라는 걸 많이 느껴요. 이 회사가 계속해서 이윤 추구와 가치 창출 두 가지를 함께 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도 기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것이다. 저희는 진짜로 꿈만 쫓아서 했었어요. 오히려 경영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숫자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렸다면은 이런 청춘의 기적이나 청춘 기업들은 잘 나오기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했고 이게 어찌 보면 그 꿈의 힘, 이게 사실 기적을 만드는 것 같더라고요. 수익이 아닌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형태를 사회적 기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체 이익을 위하고 소외계층을 돕는 등 사회적 가치를 위해 활동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최근 이런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돈도 벌 수 있는 일에 관심을 갖는 청년들이 늘고 있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줘도 부품처럼 일해야 하는 회사보다는 돈을 좀 적게 받아도 보람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겠다는 거죠. 진짜 나를 위한 삶,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위해 젊음을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정말로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나의 젊음을 투자하겠다라는 생각은 정말 기특하고 당연한 말입니다. 그리고 멋진 말입니다. 그런데 사회적 경제 영역에 오로지 매진한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에 따를 수 있는 결정이 아닐까라는 우려도 사실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좋은 직장이라는 것을 생각하면 임금, 복지, 후생, 현실적인 부분을 충족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은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사회적 경제 영역이라는 것은 막 성장하는 단계이고 아직 환경이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영역의 미래가 결코 어둡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종말을 쓴 세계적인 석학 제레미 리프킨은 앞으로 유일하게 일자리가 증가할 분야로 사회적 경제 영역을 꼽았습니다. 제레미 리프킨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Good morning, sir. Nice to meet you. What we're beginning to see, the fastest growing sector for employment in the world today is the nonprofit sector, the social economy. It's growing way faster than the traditional market economy, and you're paid for fees for services. Over half the income in nonprofit organizations is fees for services because that sector requires human beings engage with other human beings, creating social capital, not widgets, not goods and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market. Robots can't do these jobs.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 기업이 제공하는 일자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 영역은 점점 성장하고 있고 이 분야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럽, 미국의 경우 사회적 경제 영역은 가장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 중 하나입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이 증가하면서 고용도 크게 늘었습니다. 자, 좋은 가치를 위해 사는 것,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은 사실 모든 청년들이 바라는 미래일 겁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많은 청년들이 공무원과 대기업에만 매달렸을까요? 최소한 먹고 사는 걱정은 안 해도 되니까요. 하지만 그 대가로 청년들은 자신들의 꿈을 포기합니다. 시인이 되고 싶었던 청년도, 수학자가 되고 싶었던 청년도 결국엔 생존을 위한 답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뒤늦게나마 내 꿈대로 살아보겠다는 청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사회가 정한 정답에 따라 살진 않겠다는 건데요. 이 용감한 청년들을 만나봤습니다. 다양한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모이는 곳, 서울 혁신파크인데요. 이곳에 올해 아주 발칙한 학교가 생겼다고 합니다. 바로 퇴사학교입니다. 퇴사학교장 장수환 씨. 아니면 이거랑 그는 2년 전 누구나 부러워하는 대기업을 퇴사했다. 문제는 퇴사 후였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1년을 방황했다. 결국 그는 자신과 비슷한 고민과 경험을 가진 직장인들을 위해 학교를 열기로 결심했다. 한 번 정도. 제가 퇴사하고 나서 1년 동안 제일 많이 깨달은 게 딱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결국은 나 자신을 제대로 아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였어요. 그게 없으면 퇴사를 하든 회사를 다니든 이직을 하든 뭐 좋은 MBA를 가든 뭐 아무리 연봉이 높든 사실은 행복하지가 않거든요. 지난 5월 문을 연 후 5달 동안 무려 1,000명의 직장인이 이곳을 다녀갔다. 이들은 여기서 퇴사하기에 앞서 무엇을 먼저 준비해야 하는지 배운다. 퇴사 이후에는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기 위해서다. 결국은 우리 모두는 언젠간 다 퇴사를 하게 되잖아요. 개인들 어떤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것들을 컨텐츠나 그런 브랜딩으로 만들어서 각자가 이제 자유롭게 그것들을 할 수 있는 창업, 창작, 창직 이런 새로운 좀 것들을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동안 사회가 정한 답을 향해 달려왔던 이들이 늦게나마 자신만의 답을 찾고 있다. 어쨌든 1년 동안 내가 실험을 해보자. 제가 이제 회사 다닐 때보다 지금 2배 정도 더 일 업무량이 많은 것 같아요. 거의 뭐 하루도 안 쉬고 일을 하고 있고요. 맨날 늦게까지 하는데도 근데 사실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제 일이고 또 제가 원하는 걸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는 고등학교에 입학해 성적표를 받으면 인생이 대충 그려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대학에 갈지, 어떤 회사에 들어갈지 한계선이 정해지는 거죠. 이런 사회가 과연 옳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젠 사회가 달라져야 합니다. 청년들이 자신의 능력을 시험해보고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일에 뛰어든 청년들을 지지해 줄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청년 한 명 한 명이 개성과 독보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가 되도록 투자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꿈, 도전, 희망 이런 말들은 현실과 동떨어진 그저 딴 세상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사회가 정한 정답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현실에서 청년들이 어떻게 꿈꾸고 도전할 수 있을까요? 꿈을 잃은 청년들이 그저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떤 미래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동안 우리가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정답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정답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맞는 정답이라는 게 있을 리가 없죠. 단지 자신만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 이제 그 답을 찾아 자신만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의 답은 무엇입니까?